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순서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마지막까지 본인이 이제 발언을 계속 이어가시겠다고 하셔서 준비한 내용들을 기자회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기자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크게 범여권과 범야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와 야의 정략적 대립이 아닙니다. 전국민 현금성 공적 이전 지출의 생산성에 대한 대립이고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전혀 다른 진단의 대립이면서 재정의 경제 역할에 대한 재정관의 대립이고 우리 경제의 모델이었던 수출주도 성장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의 대립입니다. 재정 권한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대립도 숨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재정 지출이 낭비라고 보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는 것은 이 재정 지출을 생산적 투자의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은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 나아가서 재정의 경제 역할 자체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찬성하는 것은 재정이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 수출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70년대 박정희식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 대한 집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하는 것은 수출주도 성장 모델의 수명이 다했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은 재정은 오로지 행정부의 권한이고 국회의 재정 권한은 수동적, 보조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입장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안녕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 정부와 함께 재정권의 당당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경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상반된 관점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경제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는 입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합니다. 경제를 민생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찬성합니다. 지금부터 왜 찬성하는지 이 찬성 발언의 근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은 2023년 355만 4천 원입니다. 2022년 359만 2천 원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2022년에도 2021년보다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기준으로 359만 9천 원까지 올랐던 실질임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연속 줄어든 것인데 정부 공개 통계로 보면 2011년 이후 실질임금이 줄어든 해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실질임금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1.7% 감소해서 이대로라면 3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단군 이래 최초의 사태일 것입니다. 제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돼서 실질임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만을 겨냥한 정책이 아닙니다. 2년 연속 실질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겪는 노동자 그리고 가계 전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했을 때만이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와 가계 소비 여력 감소를 거쳐서 중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봉책이라는 말은 내수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 직접 지원만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책을 두고 해야 마땅한 말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2022년 8.8%에서 23년에는 10%로 올랐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10%를 기록한 것은 2005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영업기간은 최근 30년 기준으로 보면 5.5년이지만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3.3년으로 계속해서 존속기간이 줄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 기준으로 자영업자 연간 폐업자 수는 2019년 85만 명에서 2023년 9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을 맡고 있는 서울이 자영업 폐업률 12.4%로 가장 심각합니다. 자영업 폐업률의 절반 가까이는 당연하게도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역대 최고치에 이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입니다. 2024년 3월 말에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 8천억에 이르고 연체율은 1.66%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22년 1분기 2조 9천억에서 2년 만에 4배 가까이가 늘어났고 연체율도 같은 시기 0.49%에서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식당이 밀집한 번화가를 가보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한참 손님들이 북적거릴 시간인데도 테이블이 비어 있는데요. 대출을 대출로 막고 대출 상환 기간을 소폭 연장해주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머리를 쥐어짜서 내놓은 정책이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큰 소리치며 약속했던 25조 원은 실제 재정 투입 규모는 5조 원에 불과하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실토로 대국민 사기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당이 올해 초부터 주장해왔던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조건 비난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이 실패했음을 실토하고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어려움만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체제를 지향해야 하느냐,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고 단언합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이래에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모델이었던 수출주도 성장 모델, 그리고 수출 대기업의 국가 자원의 절대량을 쏟아붓고 수출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에 국민의 소득과 후생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낡은 모델을 다 같이 유지하다가 다 같이 망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출 내수 균형 경제를 지향하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추세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 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수출에 우리 경제의 성장 전략을 몰빵하고 우리 국민의 복지와 후생을 올인하지는 않겠다는 수출의 부진과 낙수효과 소멸에 따르는 문제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수출주도 성장 모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12.9%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난 22년까지 10년 동안 0.99%로 급락했습니다. 세계 교역량에 대한 한국 수출의 탄력성 자체도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세계의 수입 수요에 대한 한국의 수출 탄력성이 1.8이었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0.6이 되었습니다. 과거 세계 수입량이 1% 증가하면 한국의 수출량은 1.8% 증가했었는데 지금은 그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세계 수입량이 1% 증가하면 한국의 수출량은 0.6%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은 주력 수출 산업에서 해외 생산 본격화와 세계 교역의 구조 변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성숙화를 이것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자유무역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은 최대 수혜국이었지만 이제 그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2차 세계화 시대의 종언으로 규정하는 자유무역 세계화 시대의 종말은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주요 경제권에서 보호무역 산업 전략의 부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모습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녹색 기술에서 미국 내 직접 투자와 원자재 부품, 완제품 조립까지 자국 내 조달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집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앤 과학법이 그런 정책 전환의 표현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과 전기차 업체들은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강요받고 있고 대중국 투자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삼가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조차도 통제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3년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0여 년 전인 199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8%나 줄었고 중국으로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입은 전년 대비 50%가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조차 가급적 안보 분야의 경쟁을 한정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동맹 올인 전략과 불필요한 긴장과 전쟁 위협으로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경제 전략과 산업 전략이 중국은 싫다, 미국은 좋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기분 경제를 수행했던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는 어떤 평가와 반성도 없이 22대 국회에 돌아와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고 했던 오랜 보수의 슬로건을 이제는 선거 때 써먹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로존 국가들 역시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연동된 탄소무역 체제의 등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탄소 배출 상품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탄소 배출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증서 구매 의무, 그리고 즉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철강과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에만 적용하기로 했지만 유럽의회는 유기화학과 폴리머, 수소, 암모니아 배출과 간접 배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미국도 이런 관련 입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아리백 체제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내 아리백 회원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은 2021년 기준으로 7%에 불과합니다. 정부기관들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국책연구기관 KDI는 아리백 미참여 시 자동차 15%, 반도체 31%, 디스플레이 패널 40%에 달하는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미 지난 2021년도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리백이 뭐냐고 되묻던 대통령 후보 시절이야 그렇다 치고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지금은 뭔가 좀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지난 4월 총선 시기까지도 아리백 좀 모르면 어떻냐라고 했던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각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 중 30.2%를 달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10% 가까이 하락시켜서 21.6%로 만들었습니다. 아리백이 뭐냐고 되묻던 대통령과 아리백 좀 모르면 어떠냐는 여당 대표가 과연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가 설 자리에 핵발전을 들이밀었습니다. 핵을 숭상하고 재생에너지를 억압하는 숭핵 억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시로 보일 지경입니다. 핵발전의 반생태적인 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의 텍소노미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이 EU 녹색분류체계 텍소노미에 포함된다고 변명했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고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에도 안전한 핵연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텍소노미의 조건을 과연 대한민국의 핵산업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아리백 경쟁력은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수출주도 성장의 유효성이 소실됐다는 것은 자유무역 세계화 시대의 중단으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이 일자리 확대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수출의 낙수 효과가 일정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 수준이 높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낙수 효과는 거의 소실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반도체 수출을 잘하고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해도 취업을 늘리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도는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4월 발표한 2020년 기준산업 연관표는 소비와 투자와 지출이라는 최종 수요가 부가가치를 얼마나 유발하는지 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2020년 현재 부가가치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최종 수요는 소비입니다. 소비의 부가가치 유발 개수는 0.867, 투자는 0.833, 수출은 0.680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 중에서도 정부 소비 지출이 0.907로 가장 높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경제 성장의 수출보다 내수 기여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수출 대기업 올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조세지출 예산서에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수혜가 2021년 10.9%에서 2023년 16.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하는 수출 대기업 감세보다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정부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자료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도 과거와 같은 낙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산업별 취업 유발 개수 통계를 보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유발 개수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10억 증가할 경우에 전체 산업에 직접 간접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취업 유발 개수는 2000년에 15명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이것이 6명으로 급감합니다. 제조업 안에서도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취업 유발 개수는 같은 기간 5명에서 이제 2명으로 전락했습니다. 또 다른 주력 수출 부문인 자동차 분야도 2000년 14명에서 현재 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출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략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비중을 수출만이 차지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내외적 조건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전략도 발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고 이를 위해서 재정자원과 금융자원 그리고 정책자원과 심지어는 재벌 지배가문의 위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까지 온갖 종류의 재벌 수출 대기업 특혜 경제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 구조와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현금성 정부 지출이 경제발전에 무익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라는 대책 없고 무식한 마타도어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논거에 대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이 경기회복세여서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 상황을 경기 회복세라고 진단하는 가장 큰 근거는 1분기 수출 성장인데요.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3%입니다. 2021년 4분기에 1.4% 성장 이후에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근데 2분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이너스 0.2입니다.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에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1분기와 2분기 합친 상반기 전체로는 2.8% 성장했는데 이건 한국은행 전망치 2.9%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2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오니까 기획재정부는 1분기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변명합니다. 같은 논리라면요. 윤석열 정부가 득이양양하면서 자랑했던 1분기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역시 그 이전 분기의 낮은 성장률에 의한 기저효과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다음 분기에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해석 왜곡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민생회복지원금 이슈가 제기된 초기부터 현재 경기 상태가 완연한 회복세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종합지수 수치들을 보면 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태가 아니라 하강과 상승이라고 하는 경기 전환점을 파악하는 데는 경기종합지수보다 순환변동치가 더 유용합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선행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지표로 앞으로의 경기 국면과 전환점의 단기 예측에 이용합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기 동행지수에서 추세 변동분을 제거한 지표로 현재 경기 국면과 전환점 파악에 이용합니다.
올해 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출발했습니다. 2월에는 각각 100.5 그리고 99.9로 증가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자신하는 건데요. 근데 이미 3월 들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떨어지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7월 31일자로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입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는데 이게 미래의 경기 회복세 전환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순환변동치는 그 절대 크기가 아니라 추세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가리키는 방향은 1월과 2월에 반짝 회복 기미를 보였던 그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뚜렷하게 가리키는 반면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미래 경기 전망을 낙관하기엔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KDI의 7월자 경제 동향도 보겠습니다. 연초에 반짝 증가세를 보였던 전 산업 생산은 5월에 들어서 증가세가 줄었습니다. 소비 부문에서는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모두가 위축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고 건설 투자도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2년, 23년 연속으로 그리고 올해도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도 대규모 대기업 부자 감세를 감행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감세하면 그만큼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면 일자리도 늘고 그러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소비 지출과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조리 감소세입니다.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 KDI의 보고서를 금과 옥조 마냥 인용하는 정부 여당은 본인들의 입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자료들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바로 그 KDI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내수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체 경기의 회복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긴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 도대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수를 진작하시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반대로는 113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재정 적자를 키워서 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대에 좋자고 국가 부채를 높이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국가 재정의 세대 간 정의론도 잊지 않고 덧붙입니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 재정이 위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F 재정점검 보고서는 각국이 제공한 재정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 비교 가능한 재정 상태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재정 상태를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집단이 저는 G20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G20 평균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IMF 2024년 4월 재정점검 보고서 2023년 일반정부 기준으로 G20 평균 총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6.6%입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1%입니다. 2022년에도 G20은 마이너스 3.9%, 한국은 마이너스 1.6%였습니다. 올해 전망치에서도 G20은 마이너스 5.2%, 한국은 0.6%입니다. 정부 여당 주장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재정이 지출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G20 국가들의 평균 재정 상태는 이미 예전역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재정 수지 이야기가 나와서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과연 그 수치만큼, 그 숫자만큼 재정 수지의 악화로 이어질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는 숫자의 마법사입니다. 이런 숫자 마법은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의 회계 기준과는 다른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발명한 국가회계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예산에서 정부 융자금 지출이 전년 대비 5조 줄었고 출자금도 1.9조 원 줄어서 총 합쳐서 6.9조 원이 줄었습니다. 융자금이나 출자금은 원금이나 이자에 더해서 회수될 자금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이나 출자금을 늘리거나 줄인다고 해서 정부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생주의 회계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발명한 총지출 개념은 정부가 빌려주는 돈도 총지출에 계산합니다. 정부가 빌려주는 돈만 전년보다 줄이면 재정 수지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23년 예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말고도 재정지표를 조작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정지표의 건정성을
주문한 이상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지출이 재정건전성 지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13조 원 정도의 재정 지출이 정부 여당이 대외 신인도 운운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지표에는 실제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G20 평균은 121.1, 한국은 55.2%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국제 비교 국가 부채율이 너무 양호하니까 기재부 관료들과 국민의힘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가 부채의 총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상기해야 하는데요. 경제가 일정한 지속성을 유지하는 한 국가 부채의 총량은 당연히 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국가 부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율의 증가 속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기재부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IMF 재정점검 보고서는 국가 부채율의 증가 속도가 정부 여당이 크게 걱정하는 척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척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가 부채율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정부 집계만으로도 5년간 누적으로 80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그렇게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오도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걱정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일부러 걱정하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국가 부채율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9.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보건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높아진 건데요.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은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IMF 보고서는 대한민국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국들 대비해서 낮은 속도로 증가한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면 현재도 미래도 건전하다 못해서 우량하기까지 한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 비결은 무엇이냐? 정부 재정 지출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G20 국가들은 GDP 대비 41.4%를 재정으로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24.9%를 재정으로 사용합니다. 무려 15%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가리키는 것은 국민의 복지 수준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2년부터 24년까지 세법 개정안에서 밝힌 조세 지출을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5년간 감세 규모가 81조 원입니다. 재정의 추가 지출 요인들이 고령화 초저출생 대응, 지역소멸 대응, 디지털 전환과 재생에너지 대응 등 산재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대규모 부자 감세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지 수준의 유지도 아니고 복지 수준의 후퇴를 감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단호하게 부자 감세가 정의하는 강제하는 복지의 후퇴에 맞서서 국회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서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논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미래 세대 주역이 될 유아동과 어린이,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국민들을 가리키는 말로 미래 세대라는 말을 썼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래 세대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현재 세대가 짓눌려 있는데 그 고통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미래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0.7명대로 접어든 초저출생을 지켜본 후에도 재정 건전성 지표만 어루만지고 있다면 감히 미래 세대를 논할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국가 부채율을 끌어와서 세대 간 정의론을 펼치는 경강부에는 현대 국가들의 경제 운용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재정 승수 개념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지를 드러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의 공적 이전입니다. 당연히 정부 투자가 재정 승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구축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MF조차도 경제 침체기에는 감세보다 정부 재정 지출이 경기 부양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IMF조차도 재정 승수 개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승수 개념을 국가 부채 문제에 적용하면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이 국가 부채율이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모인 GDP가 증가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국가 부채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 국가 부채율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법률대로 시행할 경우 13조 원 안팎의 정부 재정 지출이 일어날 때 재정 지출의 승수를 0.5라고 하면 이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아주 보수적으로 추산한 재정 승수인데요. 10조 원의 재정 지출을 하면 5조 원의 증가로 GDP 증가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전부 국채로 13조 원을 조달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가부채율의 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모인 GDP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 여당과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 13조 원이 고스란히 국가부채율에 반영돼서 대한민국 재정이 망가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반대로는 물가 이야기입니다. 물가 인상은 분명히 민생의 재앙인데요. 이 물가 인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13조 원 재정 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미미할지를 따져보지 않는다면 그저 공포심 조장에 불과합니다. 일단 물가 인상 추세가 잡혀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 자체가 섣부른 진단입니다.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1분기, 2분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근원물가지수 역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고 섣부르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대로 시행할 경우 13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과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냐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 논점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인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자는 것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이분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큰 반면 추가적인 물가 인상 요인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재정 지출 최소화한다는 재정 운영 기조를 천명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축소했는데 소비자 물가는 2022년 5.1%, 2023년 3.6%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도 2021년 8월 0.5% 초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3.5% 긴축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례 없는 물가 인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물가 인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인상, 그리고 국제물류비와 보험료 인상 등에 의한 수입 상품 가격의 인상,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환율 폭등과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인상 등이 공급식 요인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을 제외하면 재정 지출이나 통화 유동성 증가와는 무관하게 물가 인상이 이미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 인상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주장은 다른 지표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 요소를 최대로 투입했을 때 달성 가능한 GDP를 잠재 GDP라고 합니다. 이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빼는 값을 GDP 갭이라고 하는데, IMF가 추산한 2024년 GDP 갭은 마이너스 0.5%로 13년 동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태는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는 재정 지출에 의한 물가 상승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조 원 안팎의 재정 지출 물가 인상 요인은 무시해도 될 정도다라는 것이고요.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 인상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같이 동시에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물가 인상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수요 공급 법칙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입니다. 임금을 떨어뜨리고 이자 비용을 높여서 소비를 줄이는 정책인데요. 다른 요인이 불변인데 소비가 줄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KDI는 2020년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0.35 수준으로 분석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 25만 원 중에서 8만 원 정도만 추가적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대출 상환, 주식 투자 같은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KDI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하면 물가 인상 효과도 제한적이다라고 말해야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편적인 현금성 공적 이전에 무조건 반대하려다 보니 자신들이 하는 주장 안에서도 충돌이 생기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 어려운 계층들에게,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두텁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제 반박을 미리 요약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안 준다고 그 13조 원 재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위 0.1% 부동산 부자들에게 25만 원의 10배에 가까운 종부세를 깎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깎아줬고요. 국내 투자에 아무 효과 없는 것으로 판명된 수출재벌 대기업에 대한 10조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아주 파격적인 부자 감세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명확해졌습니다. 13조 원 아껴서 어려운 계층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13조 원 아껴서 상위 1%와 상위 0.1% 슈퍼 리치들을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주장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율이 문제라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윤석열 정부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나면 막대한 빚까지 지고 폐업하게 될 텐데 재기할 수 있는 변변한 일자리가 있기는 합니까?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제도가 자영업자들의 빠른 회생을 지원한 만큼 제대로 정비되어 있습니까? 정부가 7월 3일 발표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재정지출액이 하필 25조 원입니다. 근데 이 25조 원이 순수한 재정지출입니까? 대부분은 금융, 대출과 관련된 돈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목표 금액을 10조 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계획일 뿐이지 실제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지금도 까다로운 채무조정 조건으로 실적이 미미해서 확대하려는 10조 원이 실제로 채무조정에 사용될 가능성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규모가 5조 원인데요. 소상공인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 대출을 4.5%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14조 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연장 프로그램이고 10조 원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기금 확대액입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프로그램의 재정 소요액은 1조 원에 불과합니다. 25조라는 단어는 그냥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치졸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7월 3일 25조 원을 얘기하자 기재부가 4일에 참고자료를 내서 금융지원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포함한 전체 재정 투입 규모가 5조 원 수준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이 경제부처랑 이야기하지도 않고 25조 원을 질러서 다음날 기재부가 황급히 해명 자료를 냈거나 경제부처는 제대로 설명했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않고 25만 원에 대비되는 25조 원에 꽂혀서 질렀거나 뭐가 됐든 간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참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위기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포함한 금융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만기 돌아오면 대출 연장 이야기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두 번으로 부족하면 세 번도 지급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정부 재정 파탄 안 납니다. 물가 인상 효과보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와 내수 진작, 경기 회복, 경제 성장 이런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클 겁니다. 정부 재정권 편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위헌 논란 피하고 싶으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헌 논란 쉽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얼마짜리 드셨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25만 원 받은 걸로 소고기 한번 가족들과 즐겁게 사 먹는 게 그렇게 고가우십니까? 최저임금 100원 올리면 나라 망한다고 하면서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가지고는 시급 400원 올리는 수준인데 용돈이고 푼돈일 뿐이라고 비난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득권 세력은 늘 이렇습니다. 늘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건 반대한다. 우리 서민과 중산층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는 단 한 푼도 아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가는 수십억과 수억의 혜택은 정당한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상급식 반대했던 사람들, 최저임금 인상 반대했던 사람들, 강자만을 위한 감세에 앞장섰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복지를 늘려야 한다,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선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마다 다음번에 지원하겠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이야기하다가 말로만 끝내버리는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공고한 기득권 세력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소수만을 위한 정치를 반복해야 합니까? 지난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용돈 수준이다, 낭비일 뿐이다, 그렇게 윽박지르는 배부른 자들의 정치를 이제는 이 국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국가재정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복지화 확대, 재분배의 확대는 반대하고 늘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의 저 지독한 위선을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요구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곳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존엄을 위해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전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보았던 한 분의 인터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평생 국가에 꼬박꼬박 세금 내왔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원받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론은 회색이고 우리 삶이야말로 총천연색입니다. 우리 삶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필요성이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의 필요성에 우리의 삶이 가장 큰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의 악랄한 말들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고기나 사 먹지 뭘 생산적인 거 하겠냐라고 비웃는 이들, 용돈 수준밖에 더 되냐고 비웃는 이들, 100억씩 10억씩 주지 왜 25만 원만 주냐고 배한양대는 대통령에게 분노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수백만 원짜리 비싼 밥 사 먹는 것이 일상인 이들에게, 매일같이 소고기 사 먹어서 소고기가 질려버렸을 이들에게 수천만 원, 수십억씩 세금 깎아주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 들어갈 25만 원이 그렇게 아깝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들에 너무나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욕감을 넘어서 극한의 분노를 느낍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0원 올리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이 지독한 경제 위기에 동네 사장님들은 나 홀로 혹은 가족들과 막교대로 새벽부터 나와서 다시 새벽까지 일하는 세상입니다. 100원, 아니 10원 더 싼 생필품 찾으려고 마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뒤지고 또 뒤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함께 분노합시다. 그리고 더 강경하게 요구합시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한 번으로 부족하면 2번, 3번 하자고 요구합시다. IMF도 수없이 많은 국제기관들과 연구기관들 중에 대한민국의 재정이 너무 불안해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국제기구들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힘과 정부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불평등에 심화는 경제성장률마저 갉아먹는다는 것이 이미 합의된 국제적 합의입니다. 이 거대한 불평등을 축소시키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부자들에게는 80조 원씩 실컷 감세해놓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민생경제 살리는 13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정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수치 하나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1, 4분기에 했던 말 2, 4분기에 거짓말이었다고 들통나는,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자료가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다음날 인정하는 그런 정권이 국정 운영에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요구합시다. 오늘 통과시킬 민생회복지원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더 요구하고 더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존엄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존엄을 위한 정치, 그리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를 위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호흡하면서 뛰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자회견 기다려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